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80년대 유행가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미자의 애절한 목소리가 작은 스피커를 통해 부엌 구석구석을 울렸습니다. 흘러간 옛사랑 그 멜로디가 묘하게 가슴을 후비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겨울의 바람이 스산하게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2월의 끝자락. 봄은 온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서 젖은 그릇을 하나씩 털어 올려두며 오늘도 무난했네 하고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손등에 새겨진 주름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평범한 하루가 제일 고맙더라고요.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큰 사고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말이 또 들렸습니다. 그 아이 빨간 머리핀. 시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떨린 목소리. 처음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니, 못 들은 척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이 조금 지쳐 있었거든요. 남편 떠나고 아들 해외로 보내고 시어머니 치매까지 혼자 챙기다 보니 몸도 마음도 늘 어딘가가 쑤셨습니다. 어떤 날은 거울을 보다가 문득 내 인생은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시간만으로 채워진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방 그런 생각을 한 제 자신이 이기적으로 느껴져서 또 스스로를 질책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번엔 더 절박하게. 그 아이 데려갔어. 내가 잘못했어. 그 아이. 마치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그 목소리.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건을 천천히 내려놓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등이 보였습니다. 작고 마른 등이었어요. 한때는 이 집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던 분. 며느리인 저를 단 한 번도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던 분. 예전엔 저보다 훨씬 큰 산처럼 느껴졌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바람에도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 작게 만드는구나. 그 생각이 가슴 한켠을 아프게 눌렀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소리 하세요?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지 않도록 애써 누르면서요. 시어머니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아, 내가 말해야 하는데 빨간 머리핀 그 아이 우리의. 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른 겁니다. 미영아라고. 29년 결혼 생활 동안 손에 꼽을 만큼 적었던 호칭이었습니다. 늘 며느리, 야, 거기 같은 말로만 불렀던 분이. 저는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하지만 그 말이 목 뒤에서 턱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귀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다릅니다.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리 앉으세요. 물 좀 드실래요? 제가 손을 잡아 끌어 소파에 앉히려 하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작아진 손. 한때는 집안의 모든 걸 움켜쥐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새끼손가락만큼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손이 제 손목을 움켜쥐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힘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손에서 느껴진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아진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앞에 낯선 시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토록 단단하기만 했던 분이 이렇게 어깨를 떨며 우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준호 씨가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 딱 한 번 보았던 표정이었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는 이렇게 무너졌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단단한 얼굴로 돌아왔었죠. 그런데 지금 그 단단함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딘가 아프세요? 병원 가실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 우리가 버린 게 아니야. 내가 지켜주려고 했는데. 말은 끊겼고 다시 기억의 안개 속으로 사라진 듯 시어머니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수십 년 묵은 후회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버린 아이, 지켜주려던 아이. 그런 말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29년을 함께 살았고 시어머니와는 그보다 더 오래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그날 저녁 저는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반찬을 데우는 동안에도 숟가락을 씻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든 채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아이 빨간 머리핀. 버린 게 아니야. 지켜주려고 했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뭔가 맞춰지려는 것 같은데 아직 완전한 그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치매 때문에 하시는 말일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과거 기억을 뒤섞어 엉뚱한 말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렇게 설명했었죠. 환자분이 실제로 없던 일을 있었다고 믿으실 수도 있습니다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눈빛, 그 떨리는 손, 그 절박한 무언가 너무 현실감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지워진 기억이 아니라 평생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묻어둔 죄책감처럼 보였어요. 치매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라 치매가 열어버린 진실의 문 같았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와 문득 시어머니 방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작은 탁자,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액자. 그 액자 속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순한 얼굴로 웃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젊을 때의 단단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아마 30년도 더 된 것 같았습니다. 색이 바래서 인물들이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준호 씨,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까?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이 비밀을.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그저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놓인 공백은 더 깊어졌습니다. 남편이 유일한 연결고리였는데 그 끈이 끊기자 저희는 서로의 마음에 닿지 못하고 마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3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갑자기. 병원에서 진단받고 단 6개월 만에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들을 위로하고 시어머니를 돌보고 그러다 보니 정작 제 슬픔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시어머니에게 치매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큰 충격이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 그게 시어머니의 정신을 서서히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다 치매가 깊어지면서 시어머니는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뒤섞어 하루에도 몇 번씩 과거를 여행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 아이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러다 매일, 그리고 이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러나 지금까지 저는 그 말을 그저 착각으로만 넘겼던 겁니다. 병의 증상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뒤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한참을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신음소리, 뒤척이는 소리. 저 역시 뒷침질을 하다 새벽 2시 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척에 눈을 떠보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희미한 거실 불빛 아래에서 두 손을 허공에 내밀듯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어머니, 왜 이 시간에 어디 가시려고요? 제가 놀라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흐린 눈이 아니라 뭔가를 또렷하게 보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미영아, 그 아이 찾으면 알려줘. 내가 너무 늦었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분을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저 멀리 있는 누군가를 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한테 잘못했어. 근데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찾아야 돼.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의문이 하나로 모여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가 무언가 감추고 있다. 그건 치매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다. 그건 더 큰, 훨씬 더 깊은 진실이다.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이불을 덮어드린 뒤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공기조차 달라 보였습니다. 똑같은 부엌, 똑같은 거실, 똑같은 방이었지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모르는 비밀이 벽 속에, 천장 속에, 바닥 밑에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지만 처음으로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곧 우리 가족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게 될 줄은. 30년 동안 단단히 잠겨있던 과거가 이제 천천히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빨간 머리핀, 그 아이, 지켜주려던 아이, 버린 게 아니라는 말.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그림은 아니지만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슬프고 아픈 이야기일 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눈부신 빛이 얼굴을 찌르는 듯 했지만 저는 눈을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면 또다시 현실과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전날 밤에 그 불안함, 그 두려움과 다시 맞닥뜨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시어머니의 아침 죽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죠.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작은 부엌을 채웠습니다. 평범한 아침의 소리. 하지만 오늘은 그 소리마저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방에서는 한참 동안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언제나 아침 7시만 되면 화장실 가는 소리, 기침 소리, 뭐라도 들렸는데 오늘은 너무 고요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죽을 저으던 국자를 내려놓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시어머니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불 위로 흘러내린 새벽의 찬 기운이 방 안을 차갑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2월의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와 방 안을 얼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창문이 왜 열려 있어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저는 급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추위를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절대로 겨울에 창문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시어머니는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혼잣말처럼 그 아이 춥겠다. 내가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박에 창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계세요. 춥지 않아요. 이불 덮으셔야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제가 아니라 방 한켠의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어딘가 멀리 있는 누군가를 보고 있는 듯한 절박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눈앞에 그 아이가 서 있는 것처럼. 어머니, 어떤 아이요?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번엔 좀 더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때 데려왔어야 했는데. 저는 그 말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치매 증상이라고 넘기기엔 너무나 진짜 슬픔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한탄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떨림, 그 후회, 그 절망. 어머니 누구를 데려오셨어야 했는데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흐르는 투명한 눈물.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아침 식탁에서 저는 젓가락을 들고도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에서 손끝으로 느껴진 떨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피부, 그 말라비틀어진 손, 그 아이. 내가 데려갔어. 늦었어. 춥겠다. 그 말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머리에서 계속 맞춰졌습니다. 뭔가 연결되려는 것 같은데 아직 완전히 보이지 않는 그림. 그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부엌에 놓인 작은 반찬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다녀간 복지센터 봉사자들이 나눠준 반찬통이었습니다. 문득 그곳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과거에 복지 관련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보육원? 아동시설? 하지만 곧 제 마음에 스스로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야. 착각일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치매 환자의 말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의 벽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현관문을 열려고 하시는 겁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였습니다. 맨발로 그대로 나가려는 거예요. 어머니, 어딜 나가세요? 신발도 안 신으셨잖아요.
제가 다급히 달려가 붙잡자 시어머니는 힘겹게 하지만 필사적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기다려 나 찾으러 오잖아. 내가 가야 돼. 늦으면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숨이 끊어질 듯한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지금 이 순간을 수십 년 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이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아이예요? 누구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제 양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 힘이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말했어야 하는데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시어머니의 눈동자는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기억의 문이 잠깐 열린 것처럼. 그러나 다음 순간 마치 배터리가 다 떨어진 인형처럼 시어머니는 힘이 빠진 듯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황급히 부축해 소파에 앉히자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애가 울잖아. 그날 애가 울었어. 애가 울잖아. 애가 울었어. 이 말은 시어머니가 평생 동안 저에게 한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아들 진우가 어릴 때도 시어머니는 단단한 사람이었고 감정적인 말을 쉽게 꺼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애가 우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약하게 키우면 안 돼. 남자애가 그렇게 울면 어떡해. 그런 말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의 표정은 오랫동안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큰 상처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잠시 장을 보러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불길한 정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 앞이 이상하게 어수선했습니다.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방 안에 서랍장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무언가를 찾다가 그대로 멈춘 것처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방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화장실, 베란다까지 온 집안을 다 뒤졌지만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밖으로 나가신 건 아니겠지? 혼자서? 저는 급히 신발을 신고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로비를 살펴봤지만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봤지만 못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복도 끝 벤치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벤치에 작게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무언가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왜 혼자 나오셨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분의 손바닥 위에서 작은, 매우 오래된 빨간 머리핀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머리핀, 언제,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이 집에는 있던 적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머리핀은 낡고 빛바랜 플라스틱 재질이었습니다. 아마 수십 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색이 바래서 원래 색이 뭐였는지도 불분명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시어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듯 머리핀을 가슴에 꼭 붙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그 아이 거야. 그 아이 이거 꽂아줬어. 내가 마지막으로 안아줬을 때 그 순간 바람 한 줄기에도 벌벌 떨릴 것만 같은 시어머니의 눈빛과 그 머리핀을 향한 애틋함은 분명 치매의 허상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옆에 조용히 앉아 시어머니 손등을 감싸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찾아야 해. 늦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평생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부탁하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구를 찾아야 하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억의 안개 속으로 들어간 듯 그저 머리핀만 꼭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머리핀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밤 저는 방 안에서 시어머니가 쥐고 있던 머리핀을 바라보며 도저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든 사이 조심스럽게 가져온 거였습니다. 빨간색,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어린아이 머리핀 하나. 크기로 보아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끼던 것 같았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 낡아서 표면이 거칠거칠했고 한쪽 끝이 조금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물건이 제 마음 한가운데에 낯선 불안을 깊게 박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찾는 그 아이는 그냥 지워진 기억 속의 환상이 아니란 걸. 그건 실제로 존재했던 누군가였고 시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던 겁니다. 아니, 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이불을 덮어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준호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혹시 알고 있었나요? 어머니의 이 비밀을 당신도 그 아이를 알고 있었나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대답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모른 척 할 수 없다고. 시어머니가 평생 감춰온 그 비밀을 제가 밝혀내야 한다고. 그게 며느리로서의 마지막 의무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머리핀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머리핀을 손에 꼭 쥐고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머리핀 하나에 그분의 온 감정이, 평생의 한이 실려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그냥 치매 환자의 집착으로 보기엔 너무 많은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건 망상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너무 생생한, 너무 아픈 기억. 아침이 되자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을 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었죠. 잠이 덜 깬 눈으로 시어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분은 그 머리핀을 양손으로 감싸쥔 채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편안한 얼굴인지 몰랐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는 자다가도 계속 깨어나곤 했었거든요. 악몽을 꾸는 것처럼.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처럼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찾아야 해, 늦기 전에.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 이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쿵쿵 울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방 서랍 도대체 뭘 찾으려고 그렇게 뒤적이셨을까? 전날 서랍장이 반쯤 열려 있었던 것,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던 것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명 시어머니는 무언가를 찾고 계셨던 겁니다. 그 머리핀을 찾듯이 다른 무언가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용히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제 물건 같아도 절대 함부로 뒤지지 않던 자리인데 오늘만은 뭔가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제 발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손수건과 꽃무늬 조끼, 골무, 바늘통, 평범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정리하며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찾던 단서가 있을까 싶어 천천히 꺼내보았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랍 한가운데 다른 물건들 사이에 숨겨진 듯 작은 봉투 하나가 얌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 연필로 적힌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떨렸습니다. 마치 급하게 또는 울면서 쓴 것처럼. 보육원 영수증.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끝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오래전에 발급된 종이가 2장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바삭하게 말라 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고 손가락에 스칠 때마다 언제라도 찢어질 것처럼 연약했습니다. 마치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서질 것만 같았습니다. 영수증에는 어렵게 알아볼 수 있는 필체로 몇 가지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1980년대의 흔적이었습니다. 날짜 1984년 3월 15일. 항목 아이 위탁비. 보육원 이름 보육원. 담당자 서명. 저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끝에서부터 팔 가슴으로 뭔가 차가운 것이 쭉 흘러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보육원, 1984년, 어머니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1984년이면 제가 시집오기 1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봉투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 작은 것이 톡 떨어졌습니다. 작은 흰 종이 한 장. 접힌 자국이 깊어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2갈래 머리를 묶었고 머리 한쪽에는 바로 그 빨간 머리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그렇게 꼭 쥐고 계시던 바로 그 머리핀. 어머니가 이 아이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해맑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배경은 너무나 삭막했습니다. 낡은 담장, 허름한 놀이터, 문틈 사이로 보이는 오래된 건물. 그리고 아이의 옷차림도 너무 초라했습니다. 해진 옷, 색이 바랜 신발. 그 순간 전날 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내가 데려갔어. 늦었어. 그 아이 울잖아. 내가 알아야 돼. 지켜주려고 했는데. 이건 단순한 치매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고백이었습니다. 평생 감춰온 비밀의 고백. 저는 손에 쥔 사진이 바스라질까 두려워 양손으로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 누구예요?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아. 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방금 잠에서 깬 듯한, 하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는 제가 들고 있는 사진을 보고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흔들림, 그건 죄책감이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을 들킨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이 드러난 순간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누구예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진을 살짝 들어보이자 시어머니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다가오며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 떨림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에서 작은 소리가 맴돌았고 마침내 아주 작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 아이야. 제 숨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리 집 아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뒤에 더 큰, 더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미영아, 내가 모르는 아이야. 준호도 모르는. 방 안의 공기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몰랐다고요? 그럼 이 아이는 대체... 시어머니는 사진을 손끝으로 살짝 만지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지켜주려고, 내가 대신 불 속에서. 그러나 그 말은 마치 기억의 파도가 순식간에 밀려가듯 끝맺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빛이 흐려지더니 혼란스러운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로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빨간 머리핀 그 아이 어디 갔어? 춥겠다. 내가 데리러 가야 하는데. 저는 사진과 머리핀, 영수증을 내려다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시어머니가 감춘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는 불, 아이, 죄책감, 그리고 평생의 고통이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를 부축해 침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찾을게요. 그 아이를.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그날 오후 저는 사진과 영수증을 식탁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증거들이 40년 전에 어떤 비극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찾아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평생 찾지 못한 그 아이를 제가 대신 찾아야 한다고. 그게 며느리로서, 아니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사진을 손에 쥔 채 그날 하루는 그저 멍한 상태로 흘러갔습니다. 점심을 차려도 맛이 없었고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정신은 40년 전 그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으니까요.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이 눈앞에서 계속 떠다녔기 때문입니다. 두 갈래로 묶인 머리, 한쪽에만 꽂힌 빨간 머리핀, 카메라를 향해 조심스럽게 웃는 눈. 그 표정 속엔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리는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는데도 그 웃음 뒤에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그 아이를 찾아 헤매는 걸까? 왜 40년 동안 숨기고 살았을까? 왜 지금에서야 나에게 모든 실마리가 드러나고 있을까? 왜 하필 치매가 와서야 이 비밀이 새어나오는 걸까? 머릿속에 끝없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센터 봉사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님? 지난번 주신 반찬통이 아직 반납이 안 돼서요. 아, 네, 죄송해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복지센터, 보육원 영수증, 사진 속 아이, 머리핀, 이 모든 단어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운명이 저를 그곳으로 이끌고 있는 거였습니다. 혹시 저는 반찬통을 가방에 넣고 시어머니에게 점심죽을 준비해 드린 뒤 집을 나섰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뭔가를 발견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복지센터 앞에는 어느새 봄 햇살이 가득 내려와 나무 그림자가 바닥 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 전의 비밀은 아직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꽉 쥔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찬통 반납하러 왔어요. 받아주던 봉사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지난번에도 들렀었죠? 어르신 상태는 좀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요즘 같은 말만 반복하시네요. 그 아이 빨간 머리핀 1984년 뭐 그런 말들을요. 저는 일부러 1984년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순간 봉사자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그걸 놓칠 리 없었습니다. 확실히 뭔가 아는 게 있었습니다. 왜요? 혹시 뭔가 들은 게 있으세요? 봉사자 여성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여기 왔던 한 학생이 사진 속 머리핀 얘기를 하더라고요. 벽에 붙어 있는 옛날 사진들 보다가요.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학생이요? 어떤 학생이요? 지금 여기 있나요? 봉사자는 생각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요, 복지 장학생인데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대요.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벽에 붙어 있던 옛날 보육원 사진을 보고 왜인지 한동안 가만히 서서 울더라고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울었다고요? 왜요? 이유는 말 안 했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 말이 저 머리핀 저도 어릴 때 똑같은 거 있었어요. 누가 저한테 꽂아줬는데 기억이 안 나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손에 쥔 가방이 우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추워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그 학생 지금 여기 있나요? 꼭 만나봐야 해요. 제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봉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없고요. 복지관 도서실에서 공부하는데 가끔 오후 늦게 와요. 수능 준비한다고 매일 거기 있더라고요. 이름은 수연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박수연, 수연, 박수연. 낯설지만 이상하게 마음 깊이 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일 거라고. 저는 복지관 도서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도서관 특유의 종이 냄새, 낮은 책장 사이를 스치는 조용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맨 끝 자리에서 한 소녀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질끈 묶고 낡은 목도리를 둘러싼 모습. 옆자리엔 오래된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고 펼쳐진 공책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줄 그은 교과서, 달아빠진 샤프. 그 모습이 왠지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 저기 미안한데 혹시 수연? 소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래 버려져 있던 사람만이 가진
그 묵직한 그림자 말입니다. 17, 18배 나이에 가져선 안 될 그런 눈빛. 그리고 그 얼굴이 사진 속 아이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눈매, 그 인매가 똑같았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네, 제가 수연인데요. 누구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본 적 있어요? 수연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멈추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거.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머리핀 저 어릴 때 이거 있었어요. 똑같은 거요. 그 목소리는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깊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한참 바라보던 수연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누가 저한테 이거 꽂아줬어요. 따뜻한 손이었는데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냄새는 기억나요.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였어요. 비누 냄새 같기도 하고. 저는 그 말에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나는 냄새.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같은 비누만 쓰셨거든요. 수연은 사진 속 아이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난 그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수연이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혹시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으세요?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제 심장은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저 역시 완전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조각만 맞춰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정보로는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시어머니가 40년 동안 찾던 그 아이일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 아니,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수연은 제 얼굴을 빤히 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혹시 저를 찾으러 오신 건가요? 제 가족이 계신 건가요? 그 질문은 마치 제 가슴을 살며시 베어내는 듯한 묘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평생 가족을 기다렸을 아이의 질문. 버려졌다고 믿고 살아온 아이의 간절함.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너와 내가 찾는 게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 나도 지금 누군가를 찾고 있거든. 수연은 눈을 크게 뜨고 아주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찾을 수 있을까요? 제발이요. 그 한마디에서 저는 어떤 운명을 느꼈습니다. 작고 여린 소녀, 버려졌다 믿고 평생을 살았던 아이, 그리고 빨간 머리핀, 시어머니의 40년 죄책감, 모든 실마리가 이 순간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그래, 같이 찾아보자. 우리 함께. 그렇게 우리의 진실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졌던 비밀을 찾는 여정. 한 여자아이의 인생을 되찾는 여정. 그리고 그 여정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 수연과 도서관을 나온 뒤 우리는 잠시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은 차갑지 않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유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수연도 계속 손을 비비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제가 건넨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으로 머리핀 부분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마치 잃어버린 과거를 더듬는 듯 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릴 때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저를 꽉 안아줬던 기억이 있어요. 얼굴은 흐릿한데 냄새는 따뜻했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괜찮다고 계속 말해줬어요. 저는 숨을 멈춘 듯한 느낌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때 기억나는 게 또 있어? 제가 묻자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유난히 선명한 빨간색만 보여요. 그리고 뜨거웠어요. 주변이 너무 뜨거웠어요. 뜨거웠다고? 네. 무서웠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를 꼭 안고 어딘가로 뛰어갔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불, 그게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엔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 기억은 보육원이에요. 차가운 방바닥이랑 우는 아이들 소리요.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전 그때부터 계속 혼자였어요. 아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사진 속 아이와 너무 닮은 기억, 빨간 머리핀, 불, 시어머니의 절박한 외침, 모든 실마리가 하나의 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진과 보육원 영수증, 머리핀을 식탁에 펼쳐놓고 조용히 불을 밝혔습니다. 금방이라도 종이가 타버릴 듯 작은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제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잠이 들어 방에서 가벼운 숨소리를 내고 계셨습니다. 오늘따라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처럼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두려운 건 진실이 아니라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의 우리 가족 모습이겠구나. 진실은 때로 사람을 살리고 또 때로는 무너뜨립니다. 저는 어느 쪽이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보육원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그곳, 40년 전에 그곳이 아직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봐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죽을 드시며 잠잠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그 눈빛에 말 못한 이야기가 더 짙게 깔려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묘한 안도감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조금 늦게 올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제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미영아, 탁 하고 멈추는 듯한 목소리. 치매로 무너져가던 기억이 잠시 돌아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음색이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말해야 했는데, 용서를 구해야 했는데.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이요? 누구한테 용서를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눈은 다시 흐려졌습니다. 기억의 문이 잠기는 듯한 표정. 하지만 그 전에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그 아이 울잖아.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그리고 이내 숟가락을 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나 대신 내가 찾아야 한다는 듯한 암묵적인 부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연과 함께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는데 놀랍게도 아직 그곳에 보육원이 있었습니다. 건물은 새로 지어졌지만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건물은 옛날보다 깨끗했지만 담장 옆엔 여전히 오래된 그네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네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40년 전의 그날을 기억하는 것처럼. 저 여기. 수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설렘, 두려움, 그리고 오래된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저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간판 글씨와 바랜 벽지 사이로 시간이 고여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연은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기억나는 듯 아닌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우리를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분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오랜 세월 아이들을 돌봐 온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혹시 1984년에 이곳에 아이를 맡긴 분 기록이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증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원장님 표정이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건 우리 전임 원장님 시절 서류인데 제 시어머니가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치매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셔서 제가 대신 찾고 있어요. 그러다 제 손에 들려있는 사진을 보고 원장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잠시만요. 이 아이 어디서 보셨죠? 원장님은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숨을 살짝 내쉬었습니다. 안경을 벗어닫고 다시 썼습니다. 이 아이 기억나요? 잊을 수가 없죠. 그 말에 저도 수연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수연의 손이 제 손을 더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기억나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 아이 어머니가 직접 데려왔죠. 1984년 3월이었어요. 제가 그때 여기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어머니요? 누구의 어머니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시어머니요. 그분이 직접 아이를 안고 왔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로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확신이 하나씩 실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저예요? 진짜 저예요? 그러자 원장님은 사진과 수연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눈매도 입술도 너무 닮았네요. 당신이 그 아이군요. 수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 원장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 내 할머니가 사정이 있어서 맡긴 거였어. 그분은 며칠만 맡긴다고 했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며칠만? 그런데 왜 40년이 지나도록? 근데 왜 안 데리러 오셨어요? 수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그 후로 한 달 뒤에 그 할머니가 다시 왔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아이는 다른 곳으로 보내진 뒤였어요. 네, 다른 곳으로요? 당시에 보육원 사정이 어려워서 아이들을 더 큰 시설로 보냈거든요. 그 할머니가 왔을 때 이미 아이는 없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울었는지 원장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주소를 알려드렸는데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드디어 진실의 문이 완전히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원장님은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희미하게 적힌 기록들 사이로 시어머니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이 보호 사유 화재 사고로 인한 긴급 보호, 보호자 서명윤, 인계자 상태 전신 화상이도, 그리고 마지막 줄, 반드시 며칠 후 데리러 오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심,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놓아주지 못함.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감춰온 마음, 그 무거운 죄책감과 슬픔이 한 문장 속에 전부 녹아 있었습니다. 수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버려진 아이로 살아온 삶의 무게가 어깨를 덮쳐오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 속에는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연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널 버린 게 아니야. 할머니는 널 찾으려고 했어. 그러나 그 말은 수연에게뿐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 같았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시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보육원을 나서며 둘 다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어머니에게 수연을 만나게 해드리는 일뿐이라는 것. 40년 만의 재회. 그게 축복일지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 보육원에서 돌아오던 길, 흐린 겨울빛이 우리 발끝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말없이 저만 바라보다가 뜬금없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절 다시 안 찾으러 오셨어요? 주소를 알려드렸다면서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이유를 완전히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사정이 있으셨겠지. 어머니도 많이 다치셨었고. 저는 조심스레 꺼내놓았지만 제 말은 공허하게 떨어졌습니다.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살짝 돌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정이요? 그 말이 제일 싫어요. 전 평생 그 말만 들었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늘하게 들렸는지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수연은 평생 사정이 있어서 너를 못 지켰다 그 말만 듣고 살았던 아이였으니까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상처였던 거죠.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어. 저는 수연의 어깨를 살짝 안았습니다. 그 작은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가만히 TV 화면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그 너머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그날을 보고 계신 걸까요? 어머니, 저 다녀왔어요. 제가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천천히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서 있는 수연을 보았습니다. 미영아, 기억이 온전히 돌아온 듯한 그 목소리.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영이. 그리고 이 아이는. 말을 끝맺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 손을 갑자기 꽉 잡았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 찾았니? 빨간 머리핀 한 그 아이.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감추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음성. 어머니, 제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 방금 현관문을 닫고 들어온 수연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수연은 거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예요? 할머니가 찾으시던 그 아이가 저예요? 울먹이는 목소리, 상처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말투, 40년 동안 품어왔던 외로움이 한 문장 속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움에 떨며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너, 내가 누구니? 순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절 두고 가신 거예요? 왜요?
전 뭘 잘못했어요? 그 말은 시어머니의 가슴을 그대로 찢어 놓았습니다. 그 떨림이 바로 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아니야. 시어머니는 떨리는 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난 널 버린 적 없어. 찾았어. 계속 찾았어. 그러나 수연은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리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기다렸어요. 누군가 날 데리러 올 거라고. 크리스마스마다, 생일마다, 입학식마다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면회 왔어요. 명절 때 집에 갔어요. 근데 전 혼자였어요. 항상 혼자였어요.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세 사람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그 빛 속에서 각자의 고통이 길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떨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난 데리러 갔어. 한 달 후에. 근데 이미 너는 없었어.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그럼 그곳도 찾아오셨어야죠. 포기하시면 안 되죠.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때 나도 병원에 오래 있었어. 화상 때문에. 그리고 집에 문제가. 말이 끊겼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듯 했습니다. 그때 수연이 귀를 막듯 손을 치켜 세웠습니다. 듣기 싫어요. 다 핑계잖아요. 죄송해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꽝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을 가르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한참 동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영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못났어.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 올리며 말없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러나 제 손끝에 닿은 시어머니의 떨림은 그 어떤 말로도 달랠 수 없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애도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제 위로는 너무 공허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저는 끝없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랜 침묵, 수연의 평생의 상처, 그리고 이제 막 드러난 진실의 조각들. 나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시어머니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시어머니의 울음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죄책감이 한 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4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틈 너머로 바라보며 입술을 세게 눌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집에 남아있는 상처를 누가 먼저 치유해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메시지 어느 쪽도 답이 없었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었을 때 학교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이가 오늘 수업에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그 순간 세상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쁜 상상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휩쓸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시어머니는 더 큰 충격으로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아이 나 때문에 또 잃는 거야? 그 말은 제 마음에도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우리는 완전히 서로를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죄책감에 무너졌고 수연은 버려진 기억을 다시 떠올렸고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쪽도 지켜내지 못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복지센터에 연락하고 수연이 다니던 학교 주변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붙들고 계속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연아, 어디야? 제발 연락 좀 해줘. 미안해. 우리가 너무 급하게 만났나 봐. 돌아와. 우리 천천히 이야기하자.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진실이 아니라 먼저 서로의 상처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족은 아직 진실의 끝까지 가지도 못한 채 가장 낮고 깊은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바닥에서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저는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로 이 가족은 다시 못 돌아올 거라는 것, 수연을 영영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빨간 머리핀을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미영아, 내가 그 애를 또 잃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찾을 거예요. 반드시.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제 마음도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단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때로는 용서가 필요하고,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수연을 찾기 위해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이 되도록 동네를 헤맸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흐린 가로등 아래서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 그 애한테 이렇게까지 상처 줄 생각이 없었어. 정말 그냥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말이 바람에 섞여 흩어져 갔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3월이 코앞인데도 겨울이 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가 찾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말도 공허했습니다. 저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밤 9시를 넘겼을 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 중인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순간 제 무릎이 풀릴 뻔했습니다.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구석 의자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쪽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양손은 꽉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옷이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어디 있었던 거야? 수연은 제 품 안에서 작게 흐느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는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말이 그 아이의 상처를 대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로 40년의 외로움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경찰관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한강 다리 근처에서 발견했습니다. 혼자 난간에 기대 서 있더라고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난간에 기대 서 있었다는 말의 의미를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수연아, 저는 그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수연을 본 순간 그 작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연아, 그 한마디는
평생을 짊어져온 죄책감의 무게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수연을 방으로 데려가 씻게 하고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수연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식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수연아, 이모, 저 정말 혼란스러워요. 할머니를 미워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어. 그게 당연해.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이 다 오라. 저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할머니는 널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다 잃어버린 거야.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제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미영아, 나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다 말할게. 그 말에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들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감춰진 진실의 전부를 시어머니가 낮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수연도 들어야 할 이야기였으니까요. 그 애네가 버린 게 아니야. 나는 지키려 했어. 목숨 걸고.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1984년 3월 14일 집에 불이 났던 거 기억하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결혼 전이었으니까요. 아니요, 저는 몰라요. 그때 전 시집 오기 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내 친정집 내 아버지 집에서 불이 났어. 저는 경악에 찬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 친정? 아버지? 그때 내 아버지는 우리한테 집을 세놓았었어. 그 집에 우리가 살고 있었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집. 한때 세입자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날 밤 전기 문제로 불이 났어.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지. 우리는 겨우 빠져나왔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수연이가 방 안에 갇혀 있었어. 그 애는 준호 형의 아이였어.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 형? 남편의 형? 준호 형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결혼도 안 하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형은 결혼했었어. 그리고 딸이 있었어. 바로 수연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수연이는? 응, 내 남편 준호의 조카야. 우리 손녀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가 우리 가족이었다니.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날 불 속에서 수연이가 울고 있었어. 나는 다시 들어갔어. 불길을 뚫고 그리고 수연이를 안고 나왔지. 그러다 내가 크게 다쳤어. 시어머니의 팔뚝을 보았습니다. 희미한 화상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부모는요? 형은 그 전해에 교통사고로 죽었어. 형수는 그 불 속에서 못 나왔어.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아버지가.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보험금을 타려고 했어. 수연이가 죽은 걸로 신고하려고 했지. 그리고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어. 전기 문제는 집주인 책임인데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나는 급하게 수연이를 보육원에 맡긴 거야. 경찰이 오기 전에. 그 애를 살리려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 그럼 왜 다시 안 찾으러 가셨어요? 갔어. 한 달 후에. 내가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갔어. 근데 이미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시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주소를 받아왔어. 근데 그때 내 아버지가 우리를 고소했어.
화재 책임이라고. 우리는 법정 싸움에 휘말렸어.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어. 그리고 난 생각했어. 차라리 수연이가 우리를 모르는 게 나을 거라고. 가난하고 문제 많은 우리한테 오는 것보다. 어머니, 나는 겁쟁이였어, 미영아. 수연이를 못 찾은 게 아니야. 안 찾은 거야. 그 애를 우리 짐 속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그 고백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했어. 매일같이 40년 동안 그의 얼굴이 하루도 잊힌 적이 없어. 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우리 셋이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수연이한테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연을 불러 녹음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수연은 처음엔 멍하니 듣다가 나중엔 울면서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 목숨 걸고. 수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만나고 싶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연이.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아, 할머니 미안해. 수연은 천천히 일어나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저 이해해요. 그 순간 40년 만에 끊어졌던 끈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집안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남은 고요 같기도 하고 새롭게 무언가가 시작되기 직전의 평온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학교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따끈한 미역국을 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이 작은 식탁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오해를 함께 견뎌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가끔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볼 때가 있었고 시어머니는 밤마다 그 빨간 머리핀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둘러앉아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도 켜지 않고 그저 서로의 존재만 느끼며 수연이 학교에서 만들어 온 작은 과제가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수연이 머쓱하게 내밀자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 속에 그림 그리는 거였는데 할머니도 그려봤어요. 그리고 이모님도요. 그림 속엔 저와 수연 그리고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세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머리에는 작은 빨간 머리핀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려진 그림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큰 것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초상화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림을 살짝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며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다, 수연아. 정말 정말 고마워. 그 목소리는 스스로를 용서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던 사람이 비로소 얻은 평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져 온 죄책감을 마침내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수연이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어린 손이 주름진 손을 감싸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전 이제 알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셨다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식탁을 치운 뒤 저는 수연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모. 수연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너무 못했죠? 처음에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상처가 있는 사람은 때로 상처난 방식으로 말하기도 해. 내가 화내고 도망친 것도 그동안 혼자 감당해온 아픔 때문이었어. 당연한 거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고 싶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40년을 보내셨는지, 제 친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도요. 저는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마음이면 이미 절반은 다 온 거야. 우리 천천히 알아가자. 시간은 충분하니까. 며칠 뒤 우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보육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작별 인사가 아니라 감사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봄 햇살이 담장 위에 내려앉은 작은 보육원. 그네는 여전히 삐걱거리며 움직였고 마당 한쪽엔 튤립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네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저기서 내가 울고 있었어. 수연이 조용히 귀 기울이자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손이 너무 작아서 내가 어떻게든 더 꼭 잡으려고 그랬었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결국 말이 끊겼습니다. 놓쳤어. 내가 놓쳐버렸어.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마치 그날의 작은 손을 다시 잡아보는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수연은 가만히 그 손을 자기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저를 살린 거 맞죠? 불 속에서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내 할머니니까 그래야 했단다. 당연한 거였어. 그 순간 수연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흐느낌 소리. 그 소리는 40년의 공백을 채우는 가장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4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할머니를 어떻게든 더 오래 지키고 싶어요. 이제 막 찾았는데 잃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습관처럼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지키자. 할머니도 우리도. 수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도 많이 힘들었죠? 저 때문에도 할머니 때문에도.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응, 힘들었어. 근데 이제야 알겠네.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리고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평생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있네요. 할머니도 이모도. 응, 우리가 있어. 앞으로도 계속.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 슬픔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연이 그린 그림을 액자에 넣어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이제 매일 보고 잘 수 있겠네. 우리 손녀 그린 그림을. 그 조용한 말에 방 안 공기는 아주 따뜻하게 물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창문을 열어 밤바람을 들이켰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봄꽃 향기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긴 이야기가 결국 한 줄로 요약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것.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미안했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웠고,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드디어 하나로 이어진 날. 그것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놓치지 말자. 서로의 마음을 두 번 다시 잃어버리지 말자. 매일 감사하며 살자. 창밖에 작은 봄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래, 이제 됐다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4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사랑의 이야기. 그 시작이 오늘부터라는 것을. 창밖으로 봄바람이 아주 조금 스며들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둘 마음속에서 가라앉고 그 위로 새살처럼 조심스러운 평온이 올라오더군요. 40년이라는 긴 시간. 그 시간 동안 숨겨졌던 진실, 흘렸던 눈물, 견뎌온 고통.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끝에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은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구나. 아, 그때 그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 아, 그 눈물의 의미가 그거였구나. 그런데도 이상하게 늦게 오는 깨달음일수록 더 깊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40년 만에 손녀를 되찾았고 수연이는 40년 만에 가족을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진실이 드러나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작은 빨간 머리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한때는 슬픔의 상징이었던 그것이 이제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놓쳤지만 다시 찾았다는, 잃었지만 돌아왔다는 증거.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 어딘가에 말하지 못한 미안함,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조금만 용기 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용기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데려오기도 하니까요. 40년이 걸렸어도 결국 서로를 찾았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이깁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부디 당신의 오늘 밤이 조용히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혹은 잠깐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한 번 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우리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